진짜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진짜 눈살도 찌푸려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여기 밖에보다 더 시원해서 여기서 놀러 온 거 잘한 것 같고. 자, 일각에서는요,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올 여름 더위, 해도 너무합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요.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이 날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정리 좀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정부가 이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5월 말부터 최근까지인데요. 그리고 온열 질환 사망자도 21분이나 됩니다. 이거 더위 진짜 너무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만 더운 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가축 폐사가 70만 마리 넘었고요. 양식장의 넙치 폐사 지금 점검이 됐는데 89만 5천 마리나 된답니다. 지금요. 6월 초부터 최근까지입니다. 굉장한 피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맹수형 기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신데요. 우선 입추가 지난주 지났고요. 내일이면 말복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더위가 조금 좀 잦아들고 누그러지고 하는 게 보통인데 지금 꺾일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1년 동안 더위가 가장 더운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말복 더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바라보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좀 광복절 더위가 지나고 나면은 기온이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기상청에서 발표한 열흘간의 날씨를 봤을 때도 열대야 여전하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피크점은 좀 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유지될 정도의 낮더위가 이어지는데 일단 더위의 기록을 세웠던 1994년과 2018년과의 공통점인 것은 결국에는 해상의 중심을 둔 더운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건데요. 그때 해와 올해가 공통점인 게 뭐냐면 보통 북태평양 고기압,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 머리 위부터 한 하층과 중층까지의 공간을 더웠다라고 하면 1994년, 2018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곳, 거의 한 3층 한 10에서 12km 상공까지 이번에는 티베트의 중심을 둔 대륙에서 발달한 고온 건조한 공기가 거의 불기둥처럼 요즘에는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뭐 중첩고기압이다, 이중고기압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모두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불기둥처럼 하층, 중층, 고층까지 더운 공기. 그리고 보통 더운 공기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눌러주게 되면은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가 또 올라가는. 기온이 또 올라가는 그런 되먹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폭염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맹수형 칼럼니스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통상 한반도에 지금 두꺼운 이불이 덮여 있는 건데 예년과는 달리 또 다른 이불이 지금 층층이 덮여서 말도 못하게 더운 거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열대야요. 이게 요즘에 낮이나 밤이나 차이가 없다 덥기가 지금 열대야 관련된 상황이 좀 설명돼 있는데 지금 가장 열대야가 오래 간 게 2018년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한 2018년 그 엄청났던 더위인데 26일입니다. 그리고 94년, 1994년 24일. 그리고 지금이 23일째인데 진행 중이에요. 그렇다면 23일 넘어간다는 소린데요. 아니 보통이면은 낮에 폭염이 오더라도 밤에는 조금 기온이 내려가서 그나마 좀 바람도 좀 불고 그런 게 보통인데 지금 한밤중 요즘에 수도권 지역 보면은 거의 30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밤에도요. 열대야는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장마,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6월과 7월과 8월을 여름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도 7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장마를 전후해서 확실히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열대야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결국에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덥기도 하지만 습한 공기가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기 중에 습도가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열기를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은 낮보다도 습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밤에도 낮의 열기가 좀 식혀지지 않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올림픽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기록을 좀 주자면 예. 폭염은 사실 올해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미친 것이 아니냐, 뭐 폭염에 대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1994년과 2018년과는 사실 올해 낮 더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덜 덥기는 합니다. 아, 그런 물론 거예요? 통상적인 여름보다는 오. 덥지만 금메달, 동메달을 1994년과 2018년에게 예. 나눠줬다라고 하면은 낮 더위는 동메달 수준급인데요. 오. 문제는 열대야는 완벽한 금메달 수준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1994년과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열기둥과 같이 더위가 하층, 중층, 상층까지 메운 상태에서 낮에 올라갔던 예. 열기가 밤에도 식지 못해가지고 열대가 나타난 현상이었다라고 하면 예. 올해는 좀 특이한 점이 요즘에는 바다온난화라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바다가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증발되는 어마무시한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낮더위뿐만 아니라 밤더위가 더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은 예. 낮의 열기가 식혀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증기가 유입됐기 때문에 밤의 열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과거의 좀 폭염의 기록적인 해와 좀 다른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열대야 최장 일수가 기록된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지금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올해 9월, 5월, 7월 21일부터 8월 예. 12일까지 최장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대야 일수 아마 여기에 뭐 6월달 열대야 일수까지 포함이 된다면 추가가 되지만 쭉 연장해서 나타난 열대야 일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예. 23일인데 사실 2회 기록인 24일과 하루 차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주 내내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지금 26도 바라보고 있고요. 기상청은 오늘을 포함한 향후 열흘까지의 상세한 날씨가 나타나는데 향후 열흘 동안 날씨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서울에 계속 열대야를 예보하고 있기 30일을 때문에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일이 넘기 때문에 사실 2018년 같은 경우에 낮더위가 31일이 넘어갔어요. 31일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열대야는 과거의 기록의 기록을 훨씬 웃도는 그런 밤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마디로 역대급 열대야인데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고 계신데요. 밤에 잘 주무십니까? 어떻게 주무세요? 사실 못 요즘에? 자죠. 그러니까 이제 냉방, 그러니까 에어컨을 예. 제습으로 해놓고 이제 취침을 걸어놓고 새벽 한 3시까지 쓰다가 예.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꺼졌다가 한 6시나 7시쯤에 다 식힙니다. 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고 찬 예. 공기에 너무 노출되니까 환기도 어렵고 해서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면과 지금 굉장한 지금 밤에 그 사실 냉방병에 대한 또 두려움, 고통 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뭐 빨리 이게 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에어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맹수영 칼럼니스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더위 언제쯤 끝납니까? 일단 피크점은 지났습니다. 어. 그리고 기온의 그 오름세를 좀 살펴보니까 예. 다음 주에 낮에 폭염 수준의 더위는 이어지기는 하더라도 예. 예전만큼 35, 6도 정도의 기온은 이제 다음 주 되니까 한 32도 정도. 물론 내륙 지역은 여전히 33도, 34도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예. 내려가는 추세로 보이지만 그래도 9월 초까지는 기상청에서 평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을 90%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극심한 더위의 피크점은 지나기는 했더라도 이맘때 우리가 조금 이제 가을 바람이 좀 느껴진다라고 예. 하는 그런 정도의 날씨는 당분간은 바로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예. 8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 경각심 놓지 않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날짜를 따져보니까 한 보름 정도는 더 더워야 된다 이 말씀 같은데요. 아, 이거 굉장히 덥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옆 나라 얘기 좀 해볼까요? 일본입니다. 지금 지진 공포가 덮쳤어요. 뭐 시기가 도래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관련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南海トラフ地震の想定震源域では新たな大規模地震の発生の可能性が平常時と比べて相対的に高まっ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물은 많이 사놨는데 이건 큰일이야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이제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지진이 벌어질 거다. 이게 예고가 된 겁니다.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안 하는 국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서우니까, 공포가 오니까 사재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화면에서 지도로 좀 설명을 좀 해보죠. 최근에 일본 미야자키에서 규모 7.1,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7.1은요. 이게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도쿄 인근이죠. 여기 뭐 가나가와 규모 5.3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열도 아래 노랗게 돼 있잖아요. 난카이 해곡. 난카이, 일본 말인데요. 남해입니다. 남해. 일본 열도의 남해란 뜻인데 이쪽 해곡에서 지금 지진,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예의가 되는데 보통 한 100년 정도 주기로 왔다 갔다 지진이 나온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맹수영 칼럼니스트? 대지진 가능성 이거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30년 안에 이들 지역에서 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 80%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한 전문가는 내일이라도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견이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대피를 하느냐가 관건인데 도대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대지진을 임시 그 주의보와 같은 그런 정보로 발표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지직, 제 앞에서 이제 그림에서도 보여주셨는데요. 난카이 해곡, 뭐 일부에서 그 지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해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이제 해고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은 지금 난카이 해곡이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판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판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이게 1년에 한 1cm씩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뭐냐면 지각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불안정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마찰을 빚고 흔들흔들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한 우리나라 지역에서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의 예측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 지역 구역에서 발달한 저 노란색 부분을 세 군데로 나눠서 난카이 지진, 도난카이 지진, 도카이 지진 이라는 구역으로 세 개 나눠졌는데 과거에 1707년에 이들 지역에 지금 연동적으로 그러니까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 노란색 부분의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그리고 한 군데에서 과거에 발생을 했을 때 지진이 한 번 발생하면 뭐 7점대, 8점대로 나타났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9점대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일본 열도에서 해안가하고 위치한 그런 거리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더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지진 형태를 살펴보면 1707년에 규모 8.0이 난카이 지진 구역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50년 뒤인 1854년과 그 해 또 이틀 뒤에 1854년에 8.4의 지진이 도카이와 도난카이 그리고 난카이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 뒤인 1944년과 46년에 또 이들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루고 나서 100년 뒤가 가까워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30년을 말하는 것이 이들 지역에서 이렇게 불안정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과거의 주기를 살펴보니 100년에서 길게는 150년 주기, 100년 주기로 봤을 때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30년 내 안에 80%의 이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규모 9.0이었지만 사실 이들 지역 전에 이틀 전에 7.3의 지진이 본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촉발 지진의 전진이 돼서 일본의 동일본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본의 전문가들이 대지진의 촉발되는 상황이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8월 7일에 발생했던 최근 지진이 이들 지역의 남단 지역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어떤 위험성과 발생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난카이 해곡 바다잖아요. 거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자체에도 있지만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다 해안가입니다, 거기에. 도쿄부터 시작해서 요코하마 일본의 주요 도시가 다 위치돼 있거든요. 그걸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무슨 이상한 구름들이 자꾸 보인다 그러죠. 지금 보시면 일본 내에서 이상한 구름이다, 지진운 아니냐, 이게 뭔가 불운한 조짐 아니냐서 이상한 평소에 보지 못한 뭐 가느다랗기도 하고 큰 무슨 덩어리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한 모양의 구름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맹수형 컬럼니스트 이게 지진운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원래? 맞습니다. 지진운 혹은 지진으로 유발된 지진광해 현상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예. 과거에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2010년에 중국 베이징 지진예보연구소에서 실제 지진운에 대한 연구를 했었었는데요. 이 진원지 위쪽의 대기에서 전자파의 교란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지각 내에서 자력계의 어떤 변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진운이 만들어지는 거는 일부에 대한 학계 보고가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과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진에 대한 자료 분석도 굉장히 힘들고 연계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능 한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우리 관련한 전자 관련한 학계에서도 이 수험생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세타파로 인해서 온도차가 생기고 온도차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해서 수능 한파를 전자계 쪽에서도 이제 연구를 했던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지진 운동으로 인해서 진원지 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는 있기는 하지만 이 지진운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지진이 발생된다라는 전초 현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지진 운동으로 인해서 전자파의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 맞기는 하지만 앞으로 꾸준한 연구와 더 많은 어떤 자료들이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던 구름이 등장을 하고 지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이런 가운데 또 일본 열도를 향해서 태풍 3개가 동시에 지금 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5호 태풍 마리아 어제 오전에 일본을 관통을 해서 오늘 새벽 3시에 소멸을 했고요. 그리고 6호 태풍 손긴 역시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을 해서 일본 센다이 부근 오늘 오후 3시 조금 전이었죠. 3시에 소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7호 태풍 암핀도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도쿄 부근까지 지금 북진을 하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지만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호 태풍은 아니고 열대저하부인데 열대저하부는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가 넘지 않으면은 열대저하부라고 하는데 그 태풍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일본은 근래 들어서 거의 3-4개의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진으로 인한 지금 불안함과 공포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태풍으로는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피해 현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전 평론가. 지금 우리나라는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좀 8월. 그래서 일본 여행을 미리 예약하고 갈 준비하고 다 준비할 수 있는 많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지진 걱정에다 지금 태풍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취소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거 취소해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요 여행사들의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이 있는데 이제 극성수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량의 이제 물론 각 회사마다 이제 약관에 좀 다른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한 금액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취소가 안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태풍이 오고 있고 지진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서 이게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으니까. 천재지변이 눈으로 나타난 건 아니다. 아니니까 여행사 측에서도 이걸 그냥 무료로 환불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일본에 여행 가시려는 분들은 불안하잖아요. 지금.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10일 이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일 날 아마 가장 많이 취소가 몰렸다고 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12일, 13일을 지나면서 약간 취소하는 이제 그 속도하고 이제 그 분들이 조금 낮아졌대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경보를 발령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도 뭐 여행 금지를 한다 이런 선제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세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 안전한 곳으로 차라리 가거나 아니면 이번은 취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마 이게 대다수 같은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국내 여행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취소를 하고 있는데 일본 여행사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일부 여행사들에서는 무료 취소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불안해하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더위고요. 일본은 지진 공포에다 뭐 태풍까지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날씨 얘기와 함께 좀 지진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즘에 또 걱정이 있죠. 요즘에 코로나 다시 확진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변에 한 분, 두 분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자, 그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기침이 좀 심하고요. 가래가 좀 심해서 그래서 목이 따끔따끔하고 그래서 요즘에 또 코로나가 직장 동료가 또 코로나에 걸려서 그래서 검사해보려고 왔습니다. 방학이 끝난다,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 이런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여름철에 유행을 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냉방으로 인한 밀폐된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호흡기 감염병과 거의 비슷한 뭐 기침, 몸살, 뭐 두통, 가래 이런 이제 증상들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고 중증의 가능성은 많이 작고 무증상이나 경증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사라진 줄 알았던 코로나가 요새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러다가 조만간 백신 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하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게. 이렇게 다시 재확진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